일단은 여기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이런 것들은 대충 봐도 돼. 대충 봐도 되고요. 이게 이제 이거 있지. 첫 페이지는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사실적 읽기의 활동, 이렇게 추론적 읽기의 활동 뭐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이건 나중에 문제 풀어서 해도 되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보고 가면 사실적 읽기는 보통 그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읽고 그냥 읽은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까지가 사실적 읽기야. 그래갖고 보면 내용 이해하고 요약까지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근데 문제는 구조나 전개 방식은 눈으로 보면 그냥 아는 건데 중심 내용이나 주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중심 내용이나 주제는 보통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것도 사실적이다. 근데 이제 여기도 주제가 있어요. 추론적 읽기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추론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 주제는 보이지 않는 주제, 이면적 주제라고 하거나 얘는 주제를 뭐 한다고? 이거 표면에 드러나는 거니까 파악한다고 하고요.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주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추론해야 돼. 좀 지랄 같아도 국어가 원래 이렇게 쪼잔하다 그랬지. 그래서 요것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알겠니? 그렇고 여기에서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하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걸 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선 수필 하나를 배워요. 그리고 이제 뒤에 비판적 읽기는 이제 주제, 보이는 주제, 안 보이는 주제까지 다 알았어.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섞어서 비판도 한번 해보는 거고. 알겠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감상적 읽기, 문학입니다. 이거는 그냥 문학은 말 그대로 감상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감동, 공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창의적 읽기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주제까지 파악한 다음에 그 주제 말고 이제 그라고 아예 관계 없는 거, 그걸 창의적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아예 없는 것까지도 알겠네요. 해갖고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건데 되게 시험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살게. 네네. 근데 문학부터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지. 그냥 이게 세 개고 이게 단계예요. 글을 읽어가는 순서라고.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감춰진 의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내 생각을 넣어서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요 순서로 해갖고 이게 순서구나 까지만 알면 되고요. 첫 번째 사실적 읽기 봅시다. 자, 사실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정보를 드러난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오케이? 드러난 걸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드러난 거를 종합해서 뭐를 한 거야? 표면적인 의미를 파악한대.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거 다 이렇게 열심히 체크하면 돼. 그렇고 근데 이걸 하려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 등을 파악해야 한대.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걸 종합하여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거의 결과로 표면적 의미를 파악한다고 돼 있어, 순서가. 맞지? 근데 여기에서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중심 내용, 주제,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해야 된대. 그럼 순서상 요거 다음에 표면적 의미니까 네모 다음에 표면적 의미고, 그치? 그럼 얘랑 뭐야?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해놓고 싶으면 요것만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다? 요거랑 네모랑 같은 뜻이다. 중심 내용, 주제,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는 거, 이게 두 개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주제 등을 파악하는 일을 정보의 종합. 네네. 글에 드러난 정보가 뭐야? 중심 내용, 주제, 전개 방식 등이 드러난 정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유사한 거 알겠니?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게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적 읽기는 정보를 파악하는 기본적 단계, 그치? 그리고 이게 선행되어야 그랬지. 아까 했었죠? 이게 1단계라고. 소단원 1, 2, 3단원이 순서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1단계가 돼야 그 뒤에 나머지 애들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모든 교육기의 기본이 뭐다? 얘다.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렇구요. 지난번에도 수업하고 다 써놔갖고. 자, 여기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사실적 읽기에 그랬지? 그치? 아니나 이게 왜 의야? 그렇죠. 우리가 의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파악한다고? 그 대상 자체, 여기서는 지금 사실적 읽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야, 이제 좀 외우자, 이거 좀. 야, 뭐 해야 돼? 네? 설명 대상이 이렇게 얘기가 있어. 있니? 그럼 이 설명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장점! 아, 진짜 이거 외워야 된다고. 독서할 때는. 화장이랑 독서 때 이거 외워야 돼. 맨날 했던 거잖아. 야,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그럼 내가 뭐야, 이거? 장점이야, 가치야? 그래, 장점이라고. 그걸 가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 그럼 가치는 뭔데? 그래, 설명 대상은 나였잖아. 나 말고 다른 애한테 또는 그 이후에, 알겠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설명할 때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하면 이것 덕분에 나머지 다른 애가 가능해진다. 뭐뭐 해진다. 뭐뭐 하게 된다. 얘는 다른 애에게 뭐뭐를 해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 그럼 그냥 이거 이렇게 안 외워도 요거 이렇게 보면서 이거 가치나 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오케이? 이걸 뭐 맨날 어떻게 할 때마다 글 할 때마다 다 외울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건 외우지 않고 필기 안 하고 그냥 쓱 보면 알 수 있게. 알겠니? 맨날 하는 얘기 보잖아. 야, 이게 장점하고 구분해야 된다니까. 야, 내가 못생겨갖고 너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못생긴 건 나의 뭐야? 같이. 그래, 가치라고. 오케이? 못생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못생긴 건 단점이지만 단점이 가치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구분해. 그렇죠? 끝에 어떻게 말한다고?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아니, 너네는 나 덕분에 행복해. 해진다, 해질 수 있다, 하게 된다. 오케이? 이런 거 나오면 되는 거야. 자꾸 이런 표지 보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저거 가치는 실용적인 글에서는 뭐라고도 해? 기능이나 효용이나 효과라고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말 바꾸면 그냥 맞겠거니 하면 돼. 의의나 가치나 기능이나 효용이나 효과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실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이렇게 바꿔도 그냥 되는 것 같으면 다 맞는 말이라고. 오케이? 장점이랑 틀려요. 당연하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사실적 읽기 자체가 뭐가 좋으냐가 아니고 얘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이걸 하고 나면 나머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알겠네. 좋고 나쁨이랑 관계없이. 그 다음에 사실적 읽기의 방법 해갖고서
첫째,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면 아까 했었지. 중심 내용 주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중심 내용하고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치? 갖고 어디 처박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춘향전 같은 것도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랑 그 안에 감추어진 주제가 다르거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뭐야? 사랑? 뭐지? 나 배신 안 때리는 거. 한 남자만 바라보는 거. 지조절개? 뭐 이런 거. 근데 감춰진 주제는 신분상승. 탐관으로 혼내주는 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이면에 감추어진 건 다르거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자, 중심 내용은 읽은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다 표면적인 거라잖아. 그치?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인가? 얘지. 이거를 해주면, 물결을 해주면 이제 중심 내용 이거를 찾을 수 있다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진술, 그러니까 왜 우리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서술어라고 했잖아. 그치? 서술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정확하게 결정되는 거라고. 그게 표면적인 파악이야, 사실. 네.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글에 나타난 정보라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중요도 평가하고요. 핵심어나 또는 중심 문장 이걸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찾는 게 주제. 그리고서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게 중심 내용 또는 주제니까 이 둘을 이 글쓴이는 이 책 교과서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 두 개를 구분하고 있지? 중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제는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 재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제하고 중심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이 단어 할 때는 두 개를 다른 거라고 해야 돼. 이렇게. 수능에서는 그 단어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내신 2번 단어 할 때만. 중심 내용과 주제는 다른 거. 해가지고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걸 뭐라고 부른다? 주제라고 부른다. 여기. 그래서 봐봐, 주제하고 중심 내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대. 여기 보면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생각이나 의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주제. 중심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거. 그치? 자, 주된 생각이나 의도, 궁극적 또는 근본적 이런 말 나오면 주제인데, 이게 왜 다를 수 있냐면 생각해봐봐. 너네 그 뭐지? 설명문의 목적은 뭐냐? 설명문은 왜 써요? 설명문 왜 써? 야, 설명문 왜 써? son주야. 네. 설명문 왜 써요? 뭐 하려고? 설명하려고? 야, 내가 너네한테 백날 여기서 설명했는데 너네가 하나도 이해 못하고 가면 뭔 소용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지? 어떻게 해줘야 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논설문의 목적은 뭐냐? 논설문 왜 써요? 인사야 왜 쓰냐? 논설문. 그리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논설문의 중심 내용은 뭐야? 주장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맨날 니네한테 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 주장은 열심히 하죠. 근데 아니 나 설득 당했냐? 대답을 내가 안 당했지? 그거 봐. 그럼 뭔 소용이 있냐고 이게. 맞니? 그러니까 이게 봐봐. 설명문이나 논설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주제
주장하는 거, 내가 뭐를 주장하고 있다. 읽어봤더니 뭘 주장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이렇게. 맞니? 그럼 그거는 뭐인 거야? 중심 내용인 거야. 그치? 근데 내가 그 주장을 함으로써 내가 굳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이 글을 쓴 의도는 뭐가 된다? 그래서 설득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게 유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생각,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설명문 같은 거 생각해봐. 설명문, 내가 열심히 뭘 설명을 했어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A란 뭐뭐이다. 이게 뭐야? 중심 내용이라면, 그치? 그거를 너네 머릿속에 전달하는 건 뭐야? 주제라고, 그게. 근데 여기서는 설명문 같으면 되게 이거하고 이거가 거의 같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요. 알겠니?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논설문 좀 달라졌지? 문학 같으면 이게 확 달라져요. 알겠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라고 한 거고,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게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구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해? 하고자 하는 거, 의도, 알겠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주제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은근히 잘 까먹어갖고 들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놓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봐봐. 자,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자 이걸 읽고 나서 우리 뭐 하자고 하면 아까 위에서 잠깐 나왔었어요. 중요도 평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개 방식과 구조 파악하면서 읽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치?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재요. 그래갖고 그걸 해보자고 연습을 시킨 건데, 일단 뭐 대부분은 중심 내용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 중심 문장은 대체로 어디 있다? 그래, 시작과 끝에 있다. 10개 중에 8, 9개는 시작과 끝에 있다. 여기도 이거하고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원래는 봐봐. 문제가 있다 해놓고 예시를 들었어요. 예시는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세부 내용이에요. 중심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거. 그치? 또는 이해를 좀 더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럼 예시를 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세부 내용이 시작이네 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겁니다. 문화의 주체성을 잃고 주권이 침해되기 쉽다. 이게 뭐야? 문제가 있다. 나쁘다. 뭐가 나빠? 주체성 잃고 주권이 침해되는 거 나쁘다. 맞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세부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래 놓고 나서 이걸 왜 얘기했느냐 하면 이걸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 거는 우리가 여기 문단이 지금 2개라서 2개를 따로 한 거고, 교과서의 의도는 지금 그게 아니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치고 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예시, 문제가 있다의 예시를 여기까지로 본 거예요. 알겠니? 실제로 이게 보면 여기 안에 문장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마침표 하나, 여기서 마침표 2개지? 옆에 가운데 옆에는 반면이야. 그럼 무슨 관계? 이 문장하고 이 2개의 문장 무슨 관계? 대등 관계. 그래서 and or but은 대등이야. 대등이면 이 2개를 한꺼번에 묶어야 완성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치? 여기 대등한 애들이 한 3명 있는데 그중에서 한 놈만 뽑아가지고 내가 걔만 학생이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짜증나 안 나? 나요. 그래. 그런 것처럼 대등한 애들은 무조건 싹 묶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내용으로 봐야 되거든. 갖고 이 2개를 묶어서 세부 내용으로 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래 놓고서 이 문제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조심해야 되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필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문제가 있다를 쓴 거지. 그래서 자, 상대성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문장을 파악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중요도 평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알겠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읽을 때는 우리 지금 좀 전에 봐봐. 예컨대, 반면 이런 거 자꾸 챙기잖아. 그치?
그게 뭐냐면 얘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 이해하고. 이게 왜 한 거야? 전개방식 구조 파악. 여기 두 번째 문단 이거를 그지?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본 거고, 그래서 전개방식과 구조를 알아낸 겁니다. 전개방식 뭐, 사례 들었네요. 그치? 예컨대 나왔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 사례는 서로 무슨 사례? 반면 그렇으니까 대조적인 또는 대비적인 사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결국 나쁘다지? 나쁘다인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뭐야 이거? 문제점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필요한 거요? 아니나 왜 필요한 거야? 문제점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뭘 해야 한다는 왜 그럴까? 그래요, 해결책. 이겠지. 가은이는 뭐야? 처음이니까 내가 질문 안 하는데 조만간 했던 거 다 물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문제와 해결 구조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그거 알아낼 때는 사실 뭐 중간 이거 안 되면 되긴 하죠,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글이 그래서 문제 해결 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 순서만 중요도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고 이걸 통해서 요거까지 하면 되는 거래. 첫째 중요도 평정 하고 둘째 요걸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게 이거 안 적어도 돼.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묶어서 한 단계야. 둘째. 왜 인상을 쓰지?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면 읽는다. 근데 그 전개 방식 구조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해서 이걸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단계, 중요도 평정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글 하나를 읽을 때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걸 한단 말이야, 사실. 독서는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니? 이거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뭐 어쨌든 내용을 싹 봅시다. 여기서 내용을 그럼 봐봐.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거 나쁘게 평가하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도 나쁘고요. 반대로 남의 거를 무조건 따르고 자기 거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도 나빠.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균형 잡힌 시각을 갖자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거를 무조건 좋다고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나쁘다고 해도 안 되니까. 그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문화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문화 상대성을 인정하자가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래? 근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런 두 가지 태도는 나쁘다. 왜 나쁘냐면 세계화가 될수록 나빠. 그치? 그리고 세계화가 될수록 나쁜 이유가 뭐예요? 이유 때문이다니까. 문화가 서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네. 그럼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문화 상대성을 인정하자는 것도 물론 좋은 말이야. 그치? 맞죠? 근데 상대성을 갖자가 주제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거. 네네. 왜냐면 상대성을 갖고 있는 건 뭐야? 이유잖아. 주장을 할 때 이유, 그치? 그래서 뭐 하자?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자. 문화 상대성을 인정하는데, 그래, 네가 머리 자꾸 꼬는 거 알아. 머리 자꾸 꼬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걸 내가 꼭 받아줘야 돼? 너네가 집에서 8시면 자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8시 반 넘어서 막 졸고 있는 걸 내가 이해해줘야 돼?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화 상대성을 인정하자와 상호 존중하는 태도 또는 포용적인 태도를 갖자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죠. 내가 나쁘다고 안 했어. 너 머리 끄는 거 나쁘다고 안 한다니까? 인정. 뭐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그거 내 앞에서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게 이렇게 나눠보면 다르거든. 근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매번 그런 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긍정 부정도 함부로 바꾸지 말고 괜히 넘겨짚어서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우리가 틀리는 게 대부분 머리가 좋아서 틀린다 그러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나온 대로만 여기 상대성을 인정하자 이런 거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건 뭐가 돼야 돼?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용, 상호 존중 이거랑 사전적으로 유사한 의미의 단어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괜히 다 보면서 아니 그 상호 존중해주면 상대성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니야. 아니, 그걸 같은 말이라고 막 그런다고 애들이 와서 맨날 맞아요. 너네도 그럴 것 같지 않냐 왠지? 근데 다른 말이야. 사전적으로 다른 뜻이잖아. 그래서 뭐 매번 선생님처럼 그렇게 나눠서 이제 약간 사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는 힘든 거고 어떻게 하자고 단어를 그대로 핵심적인 단어를 보고 사전적인 의미가 유사한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시험을 본다. 알겠죠? 그러면 덜 헷갈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독서할 때. 알겠니? 그렇죠? 자, 뭐 그런 거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내용은 진짜 그렇잖아. 세계화가 되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문화는 다 나름대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근데 세계화가 되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와 계속 접촉을 해야 해.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건 내 주장의 근거지 주장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했던 거는 저거지. 이런 표준하면 이건 원인이고 이건 결과야. 그럼 이 두 개를 같은 문장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상호 존중과 상대적 가치는 같은 문장 다른 문장 다른 문장으로 보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거라고. 오케이. 숨 막힐 것 같은 분위기 어쩌지? 대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가 아니 어떤 남자애가 같은 반의 남자애가 너네를 좋아한대. 좋아하기 때문에 사귀자 또는 사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좋아한다와 사귄다는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다른 뜻이지 무조건. 네. 근데 만약에 남자가 말을 이렇게 했어 걔가 사귄다는 건 좋아한다는 뜻 아니냐 이랬어요. 그럼 사귄다와 좋아한다는 같은 문장 다른 문장? 아 이제는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 제발. 시험 볼 때는 그냥 나온 대로만 너네 생각이 아니고 너네 글쓴이의 생각을 찾는 거라고 우리는 항상 시험 볼 때. 남자가 그랬다 글쓴이가 그래서 사귄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거? 사귐 이꼴 좋아함인 거야. 아까하고 다른 겁니다 이제. 알겠니?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그래야 이게 시험이 되니까. 알겠니? 그래야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여기 있는 거 우리 정의는 알죠?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거는 이런 거지. 뭐뭐란 뭐뭐이다 또는 이러이러한 것을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만 정의해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개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분석은요. 복잡한 개념이나 어쩌고저쩌고해서 나누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외워두면 편해요. 구조나 구성, 성분, 요소 요건 적어서 외워라. 뭔가 설명 방식 문제 같은 거 풀 때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그거 구조나 구성, 성분, 요소 중에 하나를 넣어서 말을 바꿔갖고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분석이야. 근데 똑같이 나눠도 이런 말 뭐뭐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 뭐뭐에 따라 나누고 있다 또는 종류 이런 말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와요. 짧은 글 써놓고서 여기서 설명 방식이 같은 거 찾아라 이런 거 나옵니다. 알겠니? 구분할 수 있게 이건 외워요. 이렇게. 알겠니? 가운 오케이? 썼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은 혈장하고 혈구로 나누어져.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설명 방식? 혈장과 혈구는 뭐야 저거? 혈액의 종류야? 아니면 혈액의 구조나 혈액의 구성, 혈액의 성분, 혈액의 요소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눌 수 있대. 그래요. 구성이나 뭐 성분이나 요소 같은 거가 되겠지. 그치? 이건 난 분석하고 있는 거야. 얘는. 근데 혈액을 정맥혈과 동맥혈로 나눌 수 있대. 그러면 정맥혈과 동맥혈은 뭘 것 같아? 바꿔서 혈액이 뭐야? 혈액의 구조야, 구성이야, 혈액의 성분이야, 혈액의 요소야, 혈액의 종류야 이렇게 그냥. 종류. 그래 종류예요, 그래. 그래서 이건 분명한 겁니다. 네, 네. 그럼 기준에 따라 나눈 거예요. 뭔 기준인지 난 말 안 했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외워. 알겠지? 그러고서 뭐 예시는 뭐 예를 들어 보니까 구체적인 이름 같은 거 나오면 보통 예시라 그랬지? 되게 뭐뭐 등, 뭐뭐 가령, 아니면 이를테면 이런 말 나오면 예시입니다 그냥. 오케이?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나 이런 거 나오면 예시. 그리고 예시는 항상 세부 내용이고요. 예시의 바로 위나 바로 아래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 예시를 정리하는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그치? 그것을 많이 써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추는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해? 유비추리라고 합니다. 유비추리. 그죠? 비유랑 비슷하지? 둘 다 유사하고 비슷한 거. 비유도 유사 비슷, 유추도 유사 비슷. 그치? 그렇고 여기서 낯선 개념을 뭐 유사한 속성을 지닌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모르는 거를 낯선 개념은 내가 모르는 거. 그러면 익숙한 대상은 뭐야? 이미 알고 있는 거. 그치? 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유사한 속성이 있어야 해. 그치? 그래서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정보를 추론하는 방식. 이게 유추야. 맞죠? 근데 이제 비유하고 유추 어떻게 차이 구분한다고? 비유는 짧고 유추는 길어요. 왜? 이 유사한 속성을 대놓고 안 써주면 비유. 하나라도 이거 대놓고 써주면 문장이 두 문장에서 이제 길어지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유추. 오케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끝내버리면 뭐야? 유사한 속성 나 말 안 했어. 인생 마라톤 이렇게. 그치? 인생은 마라톤이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요거하고 요거는 딱 있죠. 그럼 비유. 네. 근데 뭐 오르막이 어쩌고 내리막이 어쩌고 있듯이 그죠? 어려운 삶에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그치? 행복한 과정도 있고 뭐 이렇게 유사한 속성을 써주기 시작하면 뭐라고? 유추. 알겠니?
야, 아이나 사랑은 장미. 이거 유추 만들어봐. 사랑은 장미야? 어. 가지. 어. 아프다. 그래요. 그럼 된 겁니다. 그럼 유추된 거야 이제. 되겠니? 아니면 내가 장미 더럽다. 벌레 많다. 이렇게 나와서 그냥 말만 그렇게 써놓고서 뭐 하면 돼? 사람도 벌레가 많이 보인다. 회사 도.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라고 알려주면서 써버렸잖아. 그러면 뭐 성악할 것도 없이 그냥 유추라고. 얘네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쓴 놈은 그렇게 썼겠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유추를 잘 기억해 놓고, 이게 원래 유추는 이 독서 할 때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니? 예전에 했던 건데 안 날 것 같아. 그치? 네.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전개방식 4가지 뭐뭐 있었어 이름? 독서하면서 알아야 될 전개방식 4가지. 추론 방식. 왜 이거? 이름은 외워라. 추론 방식 4가지 뭐뭐 있어요? 귀납, 연역, 변증, 유추, 변증. 연역은 3단 논법이 대표적이고,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3단 논법이 대표적이고, 변증은 정반합의 원리. 이거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나올 때마다 설명할 겁니다. 유추가 사실 인간한테 제일 어설프면서 제일 강력한 게 유추야.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실 이걸 많이 쓰고 추론 방법. 시 같은 거 문학에서도 더럽게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고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했을 걸 너네. 엄마 친구 아들. 윤서야. 네? 했어 안 했어? 엄마 친구 아들. 했잖아. 그치.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래?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또 전교 1등 했다더라 이런다니까. 그지? 그럼 그게 뭐야? 엄마 친구 아들 전교 1등 했대. 근데 너는 왜 못하니? 너도 해야지. 뭐 이랬어요. 서로 다른 엄마 친구 아들이랑 너네를 비슷하다고 본 거잖아. 그러면 유추 아니야? 아직 아니야. 뭐 나와야 되다가 요거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요거. 그치? 요까지 나와야 유추야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도 학원 보내주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치? 인간 끊어주고 스카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치? 너도 이렇게 그럼 이제 공통점 언급했지? 유사점? 그럼 이제 유추가 된 겁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이유는 왜? 애초에 서로 다른 애를 유사하다고 묶은 거기 때문에 차이점을 하나만 제대로 들어주면 그냥 이 논리는 다 깨져버리거든. 비판하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써먹어. 그래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엄마가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데? 다르다. 그래, 뭐가 다르다고? 엄마가. 그렇지. 나는 엄마가 다르잖아 이런 거. 그래서 유추는 기억해 놓고 그래서 뇌 속의 전달자 봅시다. 자, 신경 전달 물질 너네 알지 이거? 야 이과 여기서 이과가 없네? 가은이는 이과가 있어 이거 갈 거야 하고 없는 거야? 여기 희한하게 이과가 없는 거야 지금 너는? 무슨 문과였지? 네. 같은 문과로서 나는 좋긴 한데 이게 그럼 알고 갑시다. 여기 보세요.
우리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러? 신경 전달의 기본 단위. 그래요. 이걸 뉴런이라고 하죠. 그지? 뉴런은 이렇게 뭐 생겼대요, 대충. 그지? 세포 있고, 여기에, 근데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는? 척삭이라고 그러냐, 축색이라고 그러냐.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야,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척색이야, 축삭이야? 하여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쭉 이렇게 있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이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갖고 쭉 보냅니다. 그래서 쭉 나가면 이게 다른 애들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그치? 이런 식으로 끝이 갈라져갖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의 장점은 뭐야? 빨라. 아주 빠르게 전달되는 게 전기 신호의 장점입니다. 근데 전기 신호는 한꺼번에 여러 개에다가 전달할 수가 없어. 이 전기 신호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면 전기가 그만큼 약해지거든. 사실 정확하게는 요 끝에서 뭐가 터진다? 화학물질이 빵 하고 터져서 화학물질이 뿌려져요. 이렇게 알겠니? 뿌려지면 주변에 있던 애들이 그 털같이 생긴 이 감지기관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 한꺼번에. 그럼 이 화학물질을 뿌리면 근처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한꺼번에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화학물질의 장점은 느리지만 한꺼번에 여러한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네. 갖고 이 전기 신호랑 화학물질의 장점을 섞어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신경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나? 운동신경 같은 경우나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다고? 길어. 네, 길어요. 이게 이 선 하나가 더럽게 길어. 왜냐면 여기서 누가 바늘을 폭 찔렀는데 그거를 전달해갖고 뇌에 올 때는 이미 벌써 피 철철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 그치? 찔리는 순간 바로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또 실제로 너네 이 감각신경 있지? 여기서 촉각신경에서 바로 이 신경 통로가 되는 신경이 하나가 길게 여기까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신경이에요. 그럼 척수로 딱 들어가잖아? 그럼 척수에서 뇌까지 쭉 연결이 돼요. 또 다시. 그러니까 손가락 찔렀을 때 뇌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신경세포를 한 3, 4개밖에 안 거쳐. 근데 뇌는 이 안에서 보면 아주 짤막짤막한 애가 아주 복잡하게 엉켜있어. 그냥 이렇게 짧은 애가 얘네. 갖고 뭐 하나 이렇게 딱 봤는데 책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면 여기서 책상이다 눈에서 시신경이 딱 돼서 이렇게 전기신호가 뇌로 들어갔지. 그럼 갑자기 화물질이 빵 터지면서 그 주변에 수만 개의 세포가 한꺼번에 쫙 빛나. 그러면서 걔네들이 딱 수만 개들이 그 신호를 보고서 나는 이번에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새끼는 난 일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또 주변에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서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한 거야. 네네. 근데 이제 하필 어떤 새끼가 거기서 나 졸린데 이럴 내가 반짝하잖아? 그럼 뭐해? 엎드려 자고 싶다. 그런 거고, 이게 이때 이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갈 때 여기에 얇은 이 틈이 있지? 그치? 이 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연접 틈, 가까이 이어지는 접해 있는 틈새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영어로는 시냅스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지문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여 끝에서 화학물질이 빵 뿜어져 나오면 그게 여기에서 들어가는 과정.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신경전 뉴런의 끝입니다. 끝에 오면 뭐가 있다고? 이 안에 소포체, 작은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거품이라는 게 있고요. 소포체. 그 안에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여기 동그란 요 알갱이들 화학물질들 맞죠?
정지 신호가 오면 이게 빵 하고 이 소포체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왜 우리 물 속에서 물방울 물거품 같은 게 올라오다가 위로 다 터지듯이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럼 그 안에 있던 게 팡 튀어나가지. 그럼 뿌려져 주변에 뿌려졌을 때 여기에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 책에서는 열쇠와 열쇠 구멍이 밑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열쇠, 이건 열쇠 구멍. 왜? 이게 아무거나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 딱 맞는 놈하고만 반응해요. 이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단백질이야. 근데 단백질은 이 단백질 이런 거 하나로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단백질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도 하고 어떤 애들은 지들끼리 자동으로 붙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저절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요. 단백질이. 그 단백질은 웃긴 게 뭐냐면 약간 로봇 같아. 근데 그건 안 배웠지? ATP, ADP 이런 거? 졸리지 아이니. 초가 이거 과학이 뭐 얼마나 뭐 그냥 이건 그냥 외울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원래 단백질은 신기해. 그리고 이 정도는 나중에 알아도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는 4가지 종류의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G, A, T, C 이렇게 있는데 A는 항상 T가 있으면 가까이 가서 붙어. 근데 얘랑은 그 붙는 부분의 모양이 서로 달라가고 이렇게 안 맞아. 안 붙어요. G는 C하고만 또 그래. 그러니까 유전자가 DNA가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 여기에 G가 있고 여기에 G가 있고 여기에 A가 있어. GA. 되겠니?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붙어 있어? A의 짝은 T잖아. T, 얘는 T야. 얘는 그럼 뭐야? C야.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렇게 사다리만 붙어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쭉 이어지면 사다리 꼬여서 그 꼬이면 이중나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지퍼를 열듯이 이렇게 쭉 쪼개요. 그럼 이렇게 쭉 쪼개져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아까 붙어있을 때는 DNA. 이렇게 쪼개져서 이게 한 가닥으로 길게 있고 여기도 한 가닥 길게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게 RNA야. 한 가닥씩이면. 그럼 이게 이제 한 가닥 이쪽만 쭉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 GATC 재료들 조각들 있지. 조각들을 쫙 뿌리면 G랑 이렇게 G랑 T랑 C랑 A랑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알겠니? 여기에 아까 이게 뭐였어? 이게 뭐였지? 이게 G하고 A였지? 그럼 봐봐. G하고 A니까 여기에 T가 우연히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 T가 가까이 오면 A 쪽에 쓱 끌려서 붙어요. 이렇게. C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가까이 오면 쓱 붙어. 근데 나머지 G나 A는 여기 와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래갖고 그럼 아까처럼 다시 뭐가 돼? 원래도 똑같은 게 만들어져 하나가. 이게 이제 DNA가 복제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전해가 원래 그냥 그 구조에 따라서 그런 이상한 특성들이 있다고. 더 웃긴 얘기 해줄까? 근데 왜? 사람 몸에 영양소가 어떻게 근육으로 가는지 알아? 너 영양소 먹잖아 음식. 그럼 소화기가 막 소화를 해서 그걸 쪼갤 거 아니야. 뭐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쪼개야 돼요. 쪼개야 작게 쪼개야 그게 뭐가 돼? 몸속에서 그 세포 틈에 있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지? 그냥 그래. 그리고 또 작게 쪼개야 뭐냐면 태워갖고 에너지를 만들거든. 근데 장풍나무 이런 거 갖다 놓고 태워가지고 불 피워라 그러면 하도 되거든요? 안 되잖아. 근데 성냥개비처럼 작게 쪼개놓으면 어때요? 불 잘 붙지? 그랑 똑같아. 영양소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돼 있는 건 작게 쪼개야. 그래서 뭐해? 바로바로 쓸 수 있거든. 그래갖고 너네 음료수 적게 마시라는 거야. 왜? 설탕 음료수가 그 작게 쪼개진 형태, 같은 단맛이거든. 아주 작게 쪼개진 애가 걔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잖아.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흡수가 돼서. 큰 덩어리로도 있으면 바로 흡수가 안 돼. 덩어리가 크니까 구멍을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쪼개고 사람이 소화시켜서 쪼개고 뭐 이슬 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애초에 작은 애거든 음료수는.
그러니까 그냥 피 속으로 들어가면, 몸에 들어가면 바로 흡수가 돼갖고 세포 사이의 구멍을 숑숑숑 통과해갖고 바로 피 속으로 쏙 들어간다고. 네. 그래서 혈당이 빨리 높아지는 거고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로 슈가도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설탕만 나쁜 줄 알거든. 우리는 칼로리 때문에. 근데 제로 슈가가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칼로리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소화시켜가지고서 태워갖고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물질이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좀 이따 이거랑 관련돼 있을 거고, 제로 슈가. 어쨌든 사람이 단맛으로 느끼지. 화학 구조가 설탕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피 속에 들어가면 설탕이랑 비슷한 일을 해요. 근데 설탕은 봐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몸에 있는 세포가 에너지네 하면서 먹고 쓴단 말이야. 그럼 설탕이 줄어들겠지. 근데 얘는 못 써. 못 써. 그 계속 여기에 단맛 내는 그 설탕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가 계속 여기서 떠다니고 있는 거야. 동동동동. 그 혈당이 높아지는데 이거 높아지는 거야. 근데 안 떨어져. 그래갖고 이거 제로 슈가가 사람 몸에 더 나쁜 거다 이거 지금. 그런 연구 결과들이 쏙쏙쏙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갖고 제로 슈가 함부로 먹지 마. 요 최근 연구 결과들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제로 슈가가 오히려 설탕보다 더 나쁠 수 있다. 더군다나 설탕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먹지. 근데 제로 슈가라면 어때? 그렇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몸에 아무 해가 없을 거라서 막 먹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게 건강을 더 빨리 해칠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막 먹으니까. 요즘에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냥 콜라 마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대. 대박. 왜? 그냥 적당히 먹어야겠다 경각심을 갖고 적당히 조금씩 먹는 게 훨씬 좋다. 야, 애초에 단맛을 적게 즐기면 되지. 초콜릿도 너 72% 들어가야 돼. 뭐야? 안타깝지만 그렇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거는 이제 거기서 그게 왜 저러는지를 좀 이따 이 뒤에 보면 집에 나와. 똑같은 논리가. 아니 뭐 그건 그렇고요. 이게 아까 그잖아, 쪼개서 들어가는 거라고. 단백질이라는 거 구조만 우리가 대충 알고 왔다. 왜 단백질이라는 게 구조에 따라서 특정한 일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라고. 여기는. 하여튼 사람 몸에 근육에 에너지 보낼 때 뭐 ATP 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독서질문 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거든. 의료가 질문에. 그게 뭐냐면 사람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 근육 근섬유라 그래요. 근육이 섬유질이거든. 뭐 있으면 그 혈액에서 근육 섬유세포 쪽으로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단백질 분자가 있어. 단백질이야. 이렇게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다.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고요. 밑에 다리 같은 게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더듬이 같은 게 달려있어요. 모양을 보면 그렇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짧게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이 단백질 구조는 아데노신이라고, 아미노산 있지? 아미노업 이런 음료수에 들어있는 그거. 그 아미노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있는 일부 분자하고 가까워지면 찰싹 달라붙어 또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얘는 이 가운데는 이게 붙으면 에너지를 발생시켜. 배터리처럼. 그리고 얘는 에너지가 오면 이게 휘휘 돌아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전자현미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쌤이 이제 이 단백질 분자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있어, 더듬이 같은 게. 그래갖고 그 영양소 분자가 여기 딱 와서 붙어요. 둥둥 떠다니다가 붙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 진짜야. 그래갖고 근섬유를 따라 걸어가. 그래갖고 그 섬유세포 그 에너지 줘야 될 부분에 거절을 하잖아. 그럼 거기에는 얘랑 이 에너지 분자랑 더 세게 결합하는 애가 있거든. 그럼 당연히 얘는 거기서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 거기 가서 붙어. 그럼 나는 이제 이거 하나를 잃어버린 거야. 네. 그러면 얘가 다시 쭉 걸어. 반대로. 그러고 와. 그래갖고 이게 세 개가 붙으면 이게 인상기거든.
그래서 3인산. 그래갖고 인이 뭐야 원소기호로 P예요. P. 네. 이게 아데노신 분자고 이는 P고 3개가 붙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2개가 붙으면 이쪽으로 왔다 그래. 그러니까 3개면 트리플 해갖고 ATP, 2개면 더블 해갖고 ATP 그럽니다. 인산기가 3개냐 2개냐 이렇게. 그래갖고 이거의 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에너지를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라는 애가 원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애들이 수용체에 닿아야지만 이게 결합을 할 수 있고요. 딱 어떤 열쇠는 어떤 열쇠, 아니 열쇠 구멍에는 어떤 열쇠만 맞듯이 딱 붙으면 좋고, 그러면 얘가 뿅 작용해서 어떤 놈은 이거 자체가 문 역할도 해요. 그래서 빵 열려. 그랬니? 빵 열리면 주변에 뭐가 떠돌아다니고 있냐면 항상 이온 분자,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이온 분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 걔네들은 이온이니까 전기가 있어 없어? 있어. 이온은 전기가 있을 때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네네.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런 식으로 전기가 있으면 이온입니다. 네네. 걔네들이 여기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구멍이 빵 열리면 어떡해? 그럼 흘러 들어가. 여기서 쇽 들어가면 전기가 빠바방 생겨갖고 쭈르륵 다시 전기가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어떤 놈은 얘가 직접 열리는 게 아니라 얘가 신호를 받으면 옆에 얘한테 알려줘서 이온 통로가 따로 열리는 놈도 있고 한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알겠니? 하여튼 얘가 직접 통로 역할까지 하는 애가 있고 그냥 통로는 따로 있는 애도 있고 뭐 이렇더라. 어쨌든 그게 열리면 이온이 쭉 들어가서 신호가 발생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신경전달 물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다른 화학물질이 들어와도 여기에 결합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열쇠를 꽂다 보면 그러거든. 분명히 이 집 열쇠는 아닌데 가끔 맞을 때가 있어. 모양이 비슷해서. 그치? 그런 식으로 유사한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똑같은 일을 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냥 마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아까 얘기했었지. 그죠?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제로 슈거든 설탕이든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구조에 비슷한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갔을 때 몸에서 일으키는 거랑 일어나는 현상이랑 제로 슈거 그 합성 감미료나 아니면은 그 왜 소화 안 되는 그런 거 있지. 제로 슈거에 간만 되는 물질이랑 비슷한 일을 한다고. 몸에서는 비슷한 일이 쭉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볼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볼 때는 그냥 구조를 하나씩 알고 가야 돼. 알겠니? 자, 칠판 봅시다. 이제 머릿말. 일단은 머릿말에 쓴 거는 항상 뭐 처음 부분에 쓴 건 항상 무슨 역할? 화제 대시랑 흥미, 호기심, 관심 유발이랑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치? 논설문일 때는 이거를 화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논제라고 할 거야. 알겠니?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여기 처음에 인간의 뇌 무게 1300에서 1500g 이런 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뭐지? 흥미 유발하려고. 흥미 안 생겨? 너네 관심은 얘네들도 관심 없어요. 네네. 그러거나 말거나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알겠니? 하필 왜 뇌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화제로 이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서 또 여기 질문했지. 그죠? 왜 의문형을 써서 왜 질문을 했을까 하면 역시 처음 부분이니까 똑같이 화제를 제시하고 흥미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냥 알겠니? 이거는 항상 맞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놓고 봐봐. 우리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에서 1500g, 몸무게 약 2.5%.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대조가 아니고 대비입니다. 대조는 의미상 뚜렷하게 정반대가 되는 걸 대조라고 하는 거고, 대비는 뭐야? 차이점만 명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접이 아니고 전환관계야. 이거
완전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의미가 정반대인 게 아니라고. 여기 보면 끝에 보잖아. 이게 뇌는 작다는 뜻이야. 몸의 2.5%. 그치? 여기는 혈류량의 20%를 차지합니다.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 20%.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소모합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작은 것과 에너지 많이 소모하는 거는 정확하게 반대는 아니야. 하여튼 근데 여기 이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한 거야? 즉, 이퀄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두 문장 정리하면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문장이 되겠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대. 맞니?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독서할 때 이 어쩌고 나왔어. 이를테면 이부터 아니잖아. 뭐 이와 같이, 뭐 이와 달리, 이 정도로, 이처럼, 그치?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써놨고 이거 뭐라고 한다고? 대용. 이게 원래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배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라. 윤수야. 네. 이씨. 라고 하면 이는 뭐예요? 대용이. 욕이요, 욕. 야, 이거 줘봐. 이거 하면 이건 뭐야? 그냥 다. 현실에 있는 거를 가리키는 이는 대용. 지시 표현. 손가락 지. 그래서 눈으로 보라고. 아니, 보기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건 지시 표현. 이게처럼 앞에 있는 문장에, 근처 문장에 있는 단어나 구절을 가리키면 그 단어나 구절 대신 짧게 쓴 거야. 그러니까 대신 사용이야. 단어 대신 사용. 단어 대신 쓴 단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줄여서 대신 쓴 대신 사용 줄여서 대용. 여기 있는 단어 대신 이것을 뭐라고?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대용. 이게 1학년 때 국어 그냥 원래 배우게 돼 있다니까? 그냥 너네가 건너뛰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니? 참고로 같은 문장 안에 있는 걸 다시 가리키는 건 재귀 표현이라고. 재귀. 그치? 그래갖고 자, 이런 대용 표현 나오면 이게 봐봐. 문단에 이렇게 문단 들여쓰게 되어 있는 시작에 첫 번째 문장에 나오면 앞에 있는 한 문단이나 두 개 이상의 문단이야. 문단 단위로 요약하는 거고. 그치?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앞에 한 문장 또는 두 개 이상의 문장들 갖고 문장 단위로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문장 단위고 여기 있는 이 한 문장이냐 아니면 앞에 있는 것까지 해서 한 두세 문장이냐만 잘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정도가 뭔지는 모르겠고 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 대충 통틀어도 되겠네. 그치? 어차피 이게 즉이니까 이퀄이잖아. 그죠? 이걸 다 묶어서 얘네 세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우리 몸에서 뇌가 중요하다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되게 뭐다? 앞에 있는 쭉 정리한 거니까 중심 문장이 돼요 이게. 그렇니? 갖고 읽다가 이런 거 나오면 여기서 몇 개 쭉 읽어오던 게 여기서 정리된 거네. 이게 중심 내용이네. 1차적으로. 그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모 합치면 뭐다? 요약하면 뇌는 중요한 거.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준 의도가 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가 아니고요. 중요한 곳입니다를 강조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구조만 대충 알아도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 그래놓고 여기서 다시 또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크다 작다. 크다 작다. 뭘 끄덕끄덕하면 뭐 크다 작다. 글 안 읽을래 진짜? 네? 여기 봐 여기.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쭉 읽다 보니까 아가요. 그래 작다. 숫자 2300 뭐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크다 그러는데 이게 어서 배운 애들이 더 그래.
그래서 배운 애들이 막 가서 어서 이제 막 그런 거 배우잖아. 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펼치는 주름이 막 많이 잡혀 있어서 되게 넓어 이렇게 배우거든. 그래서 틀리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너네 잘 알고 어서 들어본 것 같은 거 좋아해. 그래서 그걸로 안 읽고 푸는 애들 낚시질 하려고. 꼭 확인하세요. 작아. 이 사람은 작다는 의도로 말한 거야 이거. 1300제곱센티미터는 큰 거 아니야? 그렇지. 나도 크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뭐 그렇다니까. 진짜. 하여튼 근데 뇌 몇 밀리미터라도 손상된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대. 뇌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신고를 받았대. 여기서 이제 그러나 작지만 어때요?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한테 시험 볼 때 중요한 건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문장 정리한 게 뭐예요?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봤더니 이만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합니다. 그치?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그치? 그래갖고 자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요. 오케이. 자 질문은 기본적으로 항상 독자에게 성찰이나 상상이나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을 유도하는 거 이렇게 할 겁니다. 무조건. 당연히 첫 번째 문단이니까 화제나 흥미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알겠니? 모든 질문은 성찰이나 상상력, 상상해 볼 것을 권하는 거 알겠지?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서는 그 방법은 안 알려주는 것 같아.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여 억에서 수천억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복잡성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사실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방법은 이제 여기서 나와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된 거고 항상 보면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그 다음이나 다음 문장 정도에 뭐가 나오는 거야? 답이 나와요 그냥. 그치? 그래서 우리는 따로 고민 안 하고 물음표 있고 다음에 글이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자문자답의 형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그치? 항상 이거. 그냥 진짜 아니 난 쟤 보면서 친하냐 둘이? 쟤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차분해 보였거든. 되게 막 둘이 아는 사이죠? 몰라요? 나 이미지 그렇지 않냐? 되게 차분하고 막 그래요? 좋텐다. 몸부림을 줘요? 몸부림을 그냥. 하여튼 이성주야 차분한 이미지 아니야 좀? 뭔가 이게 그 뭐지 막 얌전하게 제자리 앉아갖고 공부 막 열심히 할 것 같은 스타일. 겉보기엔 그런데. 자,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얘기했어 씨. 여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문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대. 근데 어떻게 하나가 수만 개씩 연결되느냐 하면 화학물질, 신경전달물질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전기신호는 물리신호고, 그치? 물리신호는 장점이 뭐야? 빠르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신호를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네. 근데 손 좋아.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해서 이걸 꼬집어. 이게 물리신호거든. 여기네. 근데 이걸 내가 힘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몇 명한테 한꺼번에 할 수 있겠냐고. 그치? 내 팔이 막 무한하게 달릴 수 있다고 치자. 하고 한 100만 개쯤 돼가 100만 명한테 한꺼번에 하려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치? 근데 화학신호는 예를 들어서 여기 신경전달 물질 같은 거 화학신호죠? 화학신호는 이게 아주 적은 에너지로
한꺼번에 많은 애들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방구를 푹 꼈어. 그러면 여기 한 100명이 앉아있다고 치자, 이 교실에. 100명한테 한꺼번에 전달돼 안 돼. 돼 안 돼. 그리고 아주 적은 에너지 갖고 그게 된다고. 그것도 거의 동시에. 왜 웃어? 그죠? 그게 물리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니? 그래서 화학 물질이 이 신경 전달 물질 얘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한 번에 수만 개씩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설명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부터 문단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그렇게 돼요. 여기는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이거 봐봐. 뭐뭐 한 다음 어디에 간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어떤 일을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 그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걸 뭐라 그래? 과정. 그리고 어떤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과정. 과정의 설명 방법으로 전달 방법, 전달 과정 나오고, 그거를 비유해서 비유의 방식을 써서 이해를 돕고 있는 겁니다. 뭐에 비유해서 당연히 이 앞에 거에 대한 비유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열쇠와 열쇠 구멍 이런 식으로 비유를 써서. 그러고 나서 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래갖고서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어떻게 전달되는지 나오고, 그래서 평상시 신경세포 나오고, 마지막으로 수용체의 역할까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맨 끝에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정리한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항상 교과서에 보면. 자, 뒤에 눈에 쭉 나오면서 59페이지 보세요. 갖고 독서는 시험 볼 때 무조건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게 이겁니다. 사실 이거 잘 외우면 한 반쯤은 시험 공부 끝났다고 생각해요. 반쯤. 이거 찾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거 자체를 모를 때도 그렇고 그대로. 그래서 2번, 3번에는 지금 뭐가 나왔어? 묶어서 발견 또는 증명되는 과정이야. 알겠니? 그래서 20세기에 어떤 이게 있을 거라고 추론을 했고 20세기에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오토 레비에 의해서 그것이 실제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됐대. 그래서 이렇게 발견되는 과정.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적 틈으로 방출되고 이것이 수용체와 결합하여 정보가 전달된답니다. 그리고 그게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특이성. 특별한 애, 짝꿍이 딱 정해져 있어 걔하고만 결합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특이성. 네. 특이하다가 무슨 뜻이야? 누구랑만 결합하는 애가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짝꿍 정해져 있다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알아놓고.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개 문단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열쇠와 열쇠 구멍 비유를 들어요. 혜인이. 그래갖고 4번, 5번 따로 했는데 두 개를 묶으면 뭐가 되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 그치? 전달 과정하고요. 기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 미안 마음이 급해갖고 요 부분이 과정 부분이고 이렇게 정보가 전달함 이렇게 이게 기능이야. 그치? 그래서 합쳐서 기능의 역할은 비슷한 거고요. 과정과 기능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이온 투입으로 해서 신경세포의 상태가 결정된다. 아까 왜 이온이 쏙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알겠니? 그 문이 쫙 열리면 이온이 들어와. 그럼 전기가 생긴다 했지? 다음 세포로 전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기분 좋게 하는 신경이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이온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니까.
그리고 항상성 유지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일정한 상태 이렇게 끝이. 근데 우리 그거 했었지? 기량작용 기억나니? 기량작용. 그런 식으로 생명이나 기계는 어떤 상태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반대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고. 그치? 여기서 뭐가 이온이 쫙 들어왔어 하고 흥분이 빵 됐단 말이야.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알겠니? 그럼 항상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맞니?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 이온이, 여기서 마이너스 이온이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이온이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오는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죠. 하여튼 그래갖고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알겠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량관계의 문단이에요. 알겠니? 저는 이렇게 무슨 관계? 기량관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문단 끝이죠. 맺은말. 아직도 신경전달 물질 다 발견 못했대. 앞으로 만약 하면 인간 정신세계의 본질까지 규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요, 이게 좀 웃긴 말인데, 인간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떤 추상적인 정신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눈에 반해 너 되게 싫어하는 남자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로 가능해. 뭐 조작이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을 뇌 특정 부위에 사랑에 빠질 때 나오는 그 전달 물질이거든. 그 특정 부위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걸 넣는데 그럼 그냥 사랑에 빠져. 근데 그 조작이야? 아니요, 그거 진짜라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1980, 90년대에 누가 써먹었냐면 미국 애들이 고문할 때 써먹었어. 내가 얘를 정보를 캐내려고 그래. 그 보통 이렇게 고문하잖아, 이렇게. 근데 정말 의지적인 사람들은 대답 안 하거든. 고문할수록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정보를 캐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사랑에 빠지게 하면 돼. 그럼 술술 부은 거야. 좋아하게 만들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술 불잖아. 그래서 그거 하려고 약품을 개발한 거야. 실제로 그렇지. 지금도 신경외과나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화학물질 다 알아요. 알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은 그 윤리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걸리면 의사 몇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정신을 조작할 수가 있거든. 하여튼 뜬금없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정신세계 본질. 그 전제가 뭐다? 우리 정신세계라는 것은 결국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적 물리적인 변화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입장에 관련된 질문들은 많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쭉 정리를 해서 볼 거죠. 알겠니? 그래서 저거를 일단 외워야 돼. 빨리 최대한. 알겠니? 빨간색은 못 외워도 녹색은 외우세요. 내신 시험 보려면 이거 각 문단별 중심 내용. 네. 수능 지문은 그냥 거기 써져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굳이 외울 필요도 없거든. 근데 내신용은 이 교과서 지문을 그냥 외워야 돼. 문단별로 이렇게 외워줘. 순서대로 2번, 3번, 4번 순서대로인데 뭐. 해서 좀 더 하면 제가 화낼 것 같지.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떤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얘기는 사실 다 끝났어. 이제 그다음 이제는 그냥 쭉 읽으면서 각각의 내용만 파악하고 가면 되는 거라 미리 지문들 읽어오고. 오케이. 저기 뭐야, 그 올림포스도 준 거, 너 준 게 그게 올림포스야. 가지고 주제. 그것들 하나씩 풀어보거든. 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